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예전에 많은 그 고급품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품 생산을 했었죠. 예전에 고급 차량,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아니면 벤틀리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지금도 뭐 이 이탈리아의 수제 뭐 스포츠카, 페라리나 이런 데서는 일품 생산도 하고 또 아주 초고가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장인들이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만약에 뭐 우드 소재의 그 내장재가 만약에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 공장 뒤에 있는 나무에서 그 같은 나무에서 베어낸 거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 공장에 가서 그 장인이 그거를 같은 연식의 나무 그 같은 옆에 있는 그 요걸 이제 베니아를 만약에 이제 나무를 잘라서 베니아라는 합판으로 이렇게 만들 때 요거를 한 10장이 필요하면 한 20장 정도 만들어 놨다가 그 차 만들고 남은 거는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차에서 그 수리를 해야 되면 그 베니아를 찾아다가 수리를 그걸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자연 소재의 그 똑같은 무늬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무늬 좀 비슷한 무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초고가의 어떤 일품 생산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또 수리 비용도 비싸고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수리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그 이탈리아 수제 자동차들 본네트를 열면요 엔진룸 뭐 이런 안에 내부 부품의 위치가 같은 모델의 차를 열어봐도 위치가 다 달랐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내장의 위치가 다 달랐대요. 왜? 장인이 만들 때마다 자기가 이제 약간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막 이렇게 다른 데다 놓고 막 이렇게 개선을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양산이 아니기 때문에 막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차를 쉽게 접하기는 어렵죠.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수작업은 최소화해요. 왜? 수작업이 들어갈수록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또 그 장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작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에 의해서 하는 것만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계로 하기가 어렵거나 설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수작업으로 하는 게 더 이득일 때 수작업으로 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 규격 생산. 이게 규격화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저비용. 이게 이제 비용이 이제 총 비용은 적게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그 공장 구축 비용은 많이 들죠. 그러나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비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에 따라서 생산 시간이 단축돼서 뭐 이렇게 수제 구두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뭐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린다면 이런 운동화는 공장에서 뭐 하루에 몇십만 켤레씩 몇십만은 아니지만 몇백 켤레씩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에 따른 생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상호 교체가 가능한 부품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끈이라든지 뭐 이런 교체 가능한 부품들은 뭐 밑창이라든지 그 이제 발에 깔창이라고 하죠. 그 밑에 있는 쓰다가 이제 낡으면 그거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상호 교체가 가능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와 반숙련 노동자가 생산에 참여해가지고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대체 가능한 인력들이 투입되고 빠지고 하더라도 이게 주요한 생산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대량 생산의 어떤 그런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자동차가 이제 산업 생산되는 물건 중에서 가장 이제 대량 생산의 혜택을 많이 본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를 지금 누구나 소유하고 탈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그 표준화 규격화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워낙에 비쌌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녔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예술 뭐죠? 명품 브랜드 코치라든지 에르메스 이런 브랜드들은 코치빌더였어요. 코치빌더. 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차에 사람이 타는 승객석을 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승 부분인 코치를 만드는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이제 마차가 점점 이제 그 증기기관 그리고 디젤, 전기자동차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내연기관이 발달하면서 말이 차지하던 이 승객석을 끌어주는 역할을 내연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말은 사실은 말이 굉장히 좋은 이동 수단이었지만 말이 똥도 싸고 여러 가지 말이 지치기도 하고 말을 다루는 마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부가 필요 없이 이동 가능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고 거기를 엔진을 채워 넣으면서 코치 빌더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로체리아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치 빌더, 카로체리아, 이제 코치 빌더는 영국에서 하던 말이고 카로체리아는 이탈리아에서 쓰던 말인데요. 원래는 마차를 만들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수제작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카로체리아들이 만들던 자동차는 수제작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무척 비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서민들은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 포드의 등장 전까지는 굉장히 고가품의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포드라는 사람은 헨리 포드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픈 적이 어머니가 위독하셨어요. 근데 저 포드가 옆 마을로 어머니를 봐주실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포드가 앞으로는 내가 아주 빠른 말보다 훨씬 빠른 운송수단을 개발해서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굉장히 슬픈 다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 에디슨 컴퍼니라든지 여러 회사들을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이제 엔지니어적인 어떤 역량을 연마해서 나중에 자기의 자동차 회사를 차립니다. 어디서 영감을 얻냐면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에 들어가서 소가 걸어 들어가서 저쪽에서는 등심이 이렇게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보고 영감을 얻어요. 이거다! 내가 자동차 부품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컨베이어 벨트를 놓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죠? 도축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뼈에서 고기를 떼내잖아요. 그거 똑같이 반대로 해서 뼈대를 갖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놓고 돌리면 부품을 옆에서 조립하는 그런 방식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차를 생산하면 싸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생산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인 포드 공장을 세우고 또 포디즘이라고 하는 포드식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인데 위쪽에서 만든 그 탑승부, 캐빈부하고 밑에서 만든 체이시스라고 하는 셰시부를 이렇게 공장에서 이쪽 2층 공장에서 생산한 부분과 1층 공장에서 생산한 부분을 이렇게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된 차가 나오는 그런 공정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주 인상적인 자동차 제작 공장이었고 그 전에 이제 조그만 공방에서 뚝딱뚝딱 만들던 자동차를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니까 자동차 가격이 혁신적으로 낮아졌죠. 누구나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가격이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포드는 이런 양산을 위해서 모든 디자인을 다 거기에 맞춥니다. 나중에 이것이 양산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자 포드는 정말 가격을 계속 낮춰가지고 나중에 제가 기억으로는 385달러인가 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까지 낮췄습니다. 385달러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포드가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차량 가격을 낮췄고 누구나 도시 근로자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양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던 자동차가 바로 포드 모델 T고 비로소 사람들이 자동차를 누구나 탈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이제 이런 양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양산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느냐? 그럼 그 전에는 다 공예가들이 만들어서 하나씩 만들어서 썼었던 거를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됐는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약간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엄청 많은 물자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물자가 공급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대항해 시대, 서구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전에는 그렇게 압도적인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대규모 해양 탐험이 향후의 유럽 문화, 특히 유럽 백인의 미주 식민의 강력한 요인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이 해외로 나가면서 이 신항로를 개척하고 계속 이제 만들면서 바다를 탐험할 수 있게, 나침판이 있으니까 방향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원양에 대한 그 이 뱃사람들이 원양으로, 그죠?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군 원정 이후에 이 십자군 원정을 이제 천년경에 이 중세 시대의 어떤 절정, 십자군 원정으로 이슬람 문명에 가서 거기서 약탈도 해오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과 문화 기술이 막 발달을 해요. 그래서 천년간의 어떤 중세 시기를 지나고 이제 문화와 그 예술이 발달하는 르네상스 시기가 오고, 르네상스가 꽃피우자 사실은 르네상스와 함께 아주 옛날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지구는 둥글고 우리가 배를 타고 저로 나가면 다른 대륙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새롭게 생기면서 신대륙을 발견하러 떠나는 거죠. 배를 타고. 그래서 실제로 신대륙을 발견해서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남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갖고 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도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많은 물자를 갖고 오는 거죠. 교역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교역을 통해서 이런 서구 유럽에서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서 저기에서 흔한 것들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은 향신료, 향, 약초, 약물, 아편 등이었고, 비단 향신료 무역으로 지중해 도시 국가들이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그 비단이 굉장히 교육품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고품질의 비단은 굉장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그 비단을 갖고 와서 이제 아주 그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로 이제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바꿔 먹고, 그리고 노예를 수입하기 위해서 또 은이나 금 이런 이 황금성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실어 와야 됐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도 이제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이 해외 개척지로 가져가서 바꿔 먹을 것들이 필요했죠. 어떤 걸 바꿔 먹었냐? 영국은 어떤 거를 교역품으로, 주요 교역품으로 삼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모였습니다. 양모. 영국은 사실은 척박하고 뭐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바꿔 먹지 하다가 양모, 양을 키워서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옷감을 만들어서 추울 때 따뜻하고, 그리고 습한 곳에서도 쾌적하게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항해 시대의 교역품으로 삼기 위해서 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에 서장농들을 많이 데리고 이 농부들에게 이제 농사를 짓게 해서 교회에다가 좀 주고 영주들이 조금 가져가고 그 사람들 먹는 그런 삶이 중세 때 계속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생활 모습이었다면, 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클로전 등이 시작됐어요. 뭐냐면 이 토지 주인들이, 영주들이 이렇게 뭐 조금 소작해가지고 뭐 곡식 조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는 뭐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야, 그 요즘 양을 키우면 돈이 된다며. 그래갖고 인클로저가 뭐냐면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내 땅의 영역만큼 이렇게 울타리를 두른 다음에 소작농들을 다 내쫓고 양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양을 키우는 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몇 명, 목동 몇 명만 있으면 되니까 이 농사 짓던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일자리를 잃고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지니까 다 어디로 가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농민의 실업과 이동, 그리고 농가가 황폐해지고 빈곤이 증대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시골은 굉장히 한적한 목동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양을 키우고, 그리고
여기선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거죠. 왜? 다 볼 게 없어서 다 도시로 가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는 노동력이 풍부해졌고, 그죠? 그리고 도시로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유나이티드 킹덤이 이 대영 제국이 식민지 개척을 엄청 많이 해갖고 보면 인도와 여기 아프리카 대부분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게 돼요. 특히 이 인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영국이 인도의 최고의 수출품인 목화, 면직물을, 원래는 면직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값싼 일반 대중들이 입는 옷의 대부분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인데, 이 면직물을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목화를 대량으로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혹은 여러 경로로 갖고 와서 직접 항구 도시에다가 이 기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면직 산업이 방직 산업, 그죠? 방직 산업이 영국에서 맨체스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실은 그 갖고 온 거를 가지고 가공하던 공장이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배틀로 이렇게 하나씩 목화 솜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실 잡고 막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그죠? 비폭력 저항 했었잖아요. 이거 물레 돌리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 간디는 인도의 아주 지체 높은 귀족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돼요. 이 사람 이거 할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인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이제 약간 그런 거를 한 거죠.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근데 인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이 목화를 가지고 영국으로 가져가서 맨체스터 같은 도시에다가 이 공장을 짓기 좋은 입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거를 가져다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 배트를 짜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장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 면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면직물을 생산해 사람이 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기계로 해서 대량으로, 왜냐면 사람이 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너무 재료를 많이 갖고 오니까 기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로 하다가 물레방아에다가 연결을 해서 수력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강 옆에다가 공장을 졌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기기관에다가 연결을 해서 공장을 돌리니까, 수력은 비가 안 오면 이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력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24시간 돌릴 수 있는 증기기관으로 이 공장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니까 이 기존에 공해로 이렇게 생산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왜냐면 뭐 경쟁이 안 되죠. 일단은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또 비인간적인 어떤 생산 방식, 그 공장에서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은 거기에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가들이 자본가에 맞춰서 계급투쟁 벌인 노동운동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생산의 어떤 전환기에 오는 그런, 뭐랄까요, 다시 뒤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많은 물자들을 영국과 프랑스가 가져다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여기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다시 팔게 되면서 이 부와 재화가 다 여기 영국과 프랑스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산업 생산의 어떤 그런 발상지로서 굉장히 그 산업혁명 이후에 큰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발달했고, 보시면 여기 프랑스도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 왕정 이후에 그런 고급 사치품, 향락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제품에 대한 어떤 럭셔리에 대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샤넬이라든지 뭐 에르메스라든지 루이비통 다 프랑스 거잖아요. 그래서 고급품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 뭐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산업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도 일어나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독일은 이때까지만 해도 식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민지가 하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좀 봐야 돼요. 독일이 사실은 굉장히 그 산업 디자인에서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면 세계 최고의 공업 국가가 그럼 영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공업 국가는 어디예요? 영국인가요? 영국은 그다지 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척도로 보자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어디냐? 여러분들 어디예요?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지금은 중국이 됐지만 그동안 계속 미국이었죠. 미국이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왜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산업 생산의 총화라고 해요. 총화. 가장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가격이 비싼 내구성 소비재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미국. 가장 비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어디? 독일. 그래서 두 나라가 산업 생산의 대표 주자가 됐는데, 그럼 과연 영국은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영국에서는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어떤 저항, 그리고 거부, 어떤 그런 유산 계급이 우리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서 러다이트 운동과 함께 또 미술공예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공예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산업 생산품은 인간이 자유롭게 일을 하는 그런 노동의 어떤 권리를 말살하고, 노동의 권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품은 품질이 조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중세적인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수공예적인 제품, 그리고 수공예 미술을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 러스킨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런 사상가이자 문화예술평론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술평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러스킨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윌리엄 모리스가 굉장히 똑똑한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러스킨의 제자였던 윌리엄 모리스가 이런 미술공예운동의 어떤 거두로서 이제 미술공예운동을 이끌고 실제로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공예품의 우수성을 보여주면서 영국은 사실 산업 생산을 먼저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식민지가 있었지만 영국이 현재 그 공업의 가장 강대국은 아니게 된 데에는 사실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민중을 위한 제품 생산이라고 하는 미술공예 운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때 그 기계 문명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으나 이것을 배제하면서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모순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술공예 운동은 사실 이게 이제 이게 한 번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프랑스로 가서 또 그 아르누보 운동, 그리고 그 뒤에 뭐 데스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으로 이어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 영국이 이렇게 산업 생산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금 현재 영국이 산업의 최고 강대국이 되지 않는 계기가 바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독일이 영국의 그 산업 생산을 보고, 우리도 산업 생산을 통해서 빠르게 그런 생산 역량을 키우고 또 강대국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이 산업 생산에 어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마르라고 하는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그 괴테라든지 여러 문인들이 활동했던 가장 독일에서 가장 예술이 부흥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여러 예술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바이마르 공국의 대공이
앙리 반데벨데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앙리 반데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바이마르 공예학교의 교장을 맡기기도 하면서 공예에 어떤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영국에 이 상무 그 공무원으로 이렇게 영국에서 출장을 가서 이제 몇 년간 지내면서 영국의 어떤 그 전통 건축, 영국의 건축의 실용적인 어떤 아름다움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리고 그 명쾌한 공예품, 그리고 또 산업 생산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독일에서 미술의 실생활화, 기계 생산품의 규격, 미적 규격화를 독일 공장 연맹을 통해서 주장을 하면서 독일 공장 연맹이 1907년에 조직이 되는데, 이 독일 공장 연맹은 독일의 어떤 지금으로 보자면 디자인 진흥원 같은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자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량 생산적인 어떤 공예품 생산을 통해서 기계공작 산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독일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자를 추구했던 그런 기관입니다.